뉴스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정 전 교수는 오늘 오전 10시쯤 휠체어를 탄 채 서울 구치소에서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귀가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는데요. 그동안 건강 악화로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지난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오늘 풀려났습니다. 이사나님 오후에 반차 내고 시골로 내려가신다고요? 조심해서 안전하게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 오늘 추석 연휴 앞두고 명절 앞두고 기분 내보려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네. 김영림님은 외지에 나가 있는 딸과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라 음식 준비해가면서 바사삭 듣고 계시다고요. 미라클님이 한가위 보름달님 무척 환히 간직된다고 하니 바라시는 소원들 모두 담아서 차근차근 이루는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네. 박인규님,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방송 없고요. 수요일 날 뵐게요. 벌써부터 그렇죠. 추석 앞두고 탈레모님이 이번 명절 처음 보는 한복이라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9월 27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오뉴완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앞두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주 쉬었습니다. 휴가 갔다 왔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역시 휴가는 좋죠. 또 긴 연휴가 또 다가오니까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또 밤잠 못 자셨다는 분들 많은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를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게 메시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좀 주목이 됐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내용이에요.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아니면 뭐 발부되느냐 이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더 많은 관심이 좀 집중이 됐던 거는 당 내부입니다. 그렇죠. 비명계 특히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표를 던진 걸로 추정이 되는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각돼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좀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 메시지를 딱 보고 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오전에 친명계 아주 핵심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통합의 메시지가 맞고 이제 본인이 해석하기에도 이 비명계들도 보듬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그러면서 좀 가정을 붙이는 게 지금 체포동의안 때 가결표를 던진 게 해당 행위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당내에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가결표 던진 거만은 그것만 가지고 해당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런 행동은 좀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일부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가 계속 이어지면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게 맞는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뭐 반발하는 일부 비명계라던가 아니면 좀 도드라지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좀 포용을 하긴 할 건데 아우르긴 할 텐데 어쨌든 잡을 건 잡고 가겠다. 뭐 이런 그렇죠. 게 좀 보이네요. 사실 이 기각 여부가 나오기 전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기각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카드가 너무 다양해지고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비명계를 압박하지 않고 아무 메시지를 안 내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리더십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인데 굳이 처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리더십이 높아지고 통합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이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것도 그대로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지금 친명계 쪽에서 많이 좀 이제 벌써부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적절한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이미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실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제 친명계에서 그렇게 공격해 주는 것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냥 뭐 다 보듬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더 또 그 위상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표는 이제 당분간은 병원에 있을 거기 때문에 향후의 메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이후 사과를 좀 봐야겠네요. 네. 근데 법원이 요거 얘기 잠깐만 좀 해보면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이제 900자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이라고 하는 게 법원이 영장 기각하고 길어도 한 3줄 정도 그쵸, 한세 줄. 이내거든요. 그리고 이유를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뭐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고 뭐 도주 우려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냥 뭐 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뭐 이런 정도로만 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번 건은 역시나 워낙에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돼 있고 또 여야 간의 정치적인 문제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번호를 3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항목별로, 그러니까 이제 혐의별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혐의가 일부 소명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러나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관여가 있었다고 의심이 든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로 그렇게 단정하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이 좀 오락가락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종적인 진술은 이재명 대표는 관련이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진술이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 이렇게 좀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구속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각 결정 나고 검찰도 입장문을 냈죠. 네, 검찰이 이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혐의는 뭐 일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장이 모순됐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검찰의 입장은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됐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라고 볼 만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아예 이제 소명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 진행이 돼 왔잖아요. 네. 이게 기각이 됨으로써 수사 동력이 좀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인터뷰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때는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适当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 얘기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검찰의 입장 있잖아요.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해줬다. 이제 그 이유는 정당 대표라는 지위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일종의 의구심을 좀 표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정치 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쭉 해왔던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게 범죄가 무죄 유죄를 가리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오늘 출근하면서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나 혹은 발부됐다라고 해서 그게 유죄 무죄를 가리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재차 냈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런 상황은 또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그 야권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실무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각이 되자마자 민주당이 의원총회도 하고 또 최고위원회의도 했는데 그 회의 결과로 내놓은 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윗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한동훈 장관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탄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윤 대통령이 파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상황이 일종의 지금 보여주는 게 여야 간의 공수가 바뀌었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간에는 여권, 그러니까 여당, 뭐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고 네. 이번이 기각이 되면서는 이제 야당에서 일종의 반격의 시간을 맞은 셈인 거죠. 이제 반격에 들어가서 뭐 윤 대통령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를 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뭐 거의 0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향후에 탄핵 소추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에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장관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게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바로 즉각적으로 정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간에 또 여권에서 주요 스피커로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역할들을 일체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친명계 쪽의 분위기를 좀 물어보니까 탄핵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건이 그때 헌재에서 뭐 만장일치로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타격도 좀 있었고 그리고 시점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기각됐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제 뭐 의원이 설명하기로는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완전히 불씨가 꺼진 건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이런 점들을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위법한 것들이 있다. 뭐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시행령 정치를 하는 시행령으로 법을 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던 거. 그 다음에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마치 뭐 사실을 전제한 것처럼 뭐 국회 안이나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위법하다라고 보고 향후에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탄핵소추안을 또 추진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일단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치권 여야 방향이 이제 확연히 다른 상황인데 일단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발언 있었거든요.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입니다.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에 걸린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위기에 몰릴 수가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명분을 들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게 무리한 영장 청구다, 무리한 수사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론 유죄 무죄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영장 청구는 무리했다, 이런 정도는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다음 달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야당이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여당도 오늘 오전에 공세로 맞섰거든요. 이제 방금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오전에 했던 얘기가 이번 판결 자체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이게 네. 좀 그 정책 편향적인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결국 이제 판사가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결론을 전달했는데 이 영장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하고요.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이제 일부 혐의가 인정이 됐으니까 그 잘못한 거 아니냐. 즉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내놓고 물러나고 사과해라, 이렇게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야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 대결 구도는 더 오히려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는 당내 분열이 너무 극심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 좀 달려있는 상태인데, 네. 결국 이제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봉합해야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비명을 축출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주도권은 지금 친명계 쪽에 있는데, 친명계 쪽의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면은 그래도 통합을 하는 그림이 나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더 많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주 소수의 몇 명 정도는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징계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압도적인 그 칼을 휘두르게 될 거다.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공천권과 연결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 이제 우원식 의원이 오전에 아침 일찍 사퇴를 하면서 3파전이 펼쳐졌어요. 네. 남인순, 김민석 후보 제치고 홍익표 의원이 선출된 거죠. 네. 이게 과정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원래는 남인순, 김민석, 홍익표 후보가 3파전으로 치를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제 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이 원래 후보 등록 마감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막판에 뭐 몇 분 정도 남기고 우원식 의원이 급하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4파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해주신 대로 그렇게 막판에 등록했는데 다시 선거하기 또 막판에 다시 드롭을 해가지고 포기를 해가지고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 원내대표 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제 위기 상황이었죠. 지금은 이제 기각되면서 오히려 유리해진 상황이 됐는데, 그때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친명 지도부 체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박강원 원내대표단이 총사퇴를 했잖아요. 비명계로. 책임론으로. 네. 그렇죠. 거기서 물러났고, 또 뭐 비명계의 송갑석 최고위원도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빠르게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가결되고 나서 5일 만에 바로 맞아요. 치러지는 네. 상황이었고, 선거운동 기간도 월요일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후보 등록 마감이었고, 화요일 어제 선거하는 날이니까 월요일 하루만 그렇게 그렇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화요일이라는 날이 뭐였냐면,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래 걸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그 선거를 했으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하고, 그 다음에 후보들 자체도 다 친명계들이, 범친명계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이제 원내대표도 그 친명계 쪽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거리가 되면은, 당대표가 없으면은 대표의 그런 직무를 대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혹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유고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 친명계 원내대표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원식 의원이 단일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후보 사퇴를 밝혔는데, 결국은 단일화 없이 결선 투표까지 갔어요. 네. 근데 이 홍익표 의원이 당선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얘기들을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들이긴 한데요. 일단 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한 친명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이 대표 체제를 뭐 유지하겠다라는 거를 뭐 다른 후보들이 선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친명 색채를 강하게 띄었는데 근데 이제 모 의원이 몇 명의 의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김민석 의원은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친명 아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강경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너무 선거를 의식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일부 지원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명계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남인순 의원은 뭐 범친명계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마 이제 타협적인 인물일 거다. 비명계와. 그래서 네. 이제 친명계들이 일부 좀 이탈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홍익표 의원이 좀 유리했던 것 같고 특히 우원식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해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김근태계거든요. 네. 뭐 당내에서 한 30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겹쳤다라고 하면 홍익표 의원이 당선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겹치니까 네. 표가 나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이 막판에 이렇게 긴급하게 출마를 하게 됐던 게 또 친명계 일부 의원들이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 우원식 의원이 포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표가 홍익표 의원한테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좀 그 승기를 잡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홍익표 의원도 이제 당내 분열을 좀 안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긴 했는데 이제 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전국이 흘러갈지 민주당 대응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그 여권을 향한 공세는 엄청나게 강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제 아까 윤 대통령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그 사퇴를 촉구한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김행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정도 못 잡았죠. 네, 그리고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너무 그 아예 이제 보수적인 극단적인 인사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전국이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 여권에 대한 압박을 높여갈 거고요.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그 일정은 잡았거든요. 표결 네. 일정은 다 잡았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쪽 얘기 다 들어봐도 사실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라면은 이균용 후보자는 아마도 표결이 안 됐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균용 후보자는 좀 열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명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면 오늘 오전에 검찰이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오전에 자택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잖아요. 돈봉투 그쵸. 뿌렸다라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압수수색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난 4월 29일에도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151일 만에 다시 수색을 한 거고요. 지금 이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추가적인 혐의, 정황 같은 걸 더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외곽 후원 조직 그 송 전 대표가 운영했던 거거든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이라고 불리는데 여기가 입법 로비를 한 그런 정황을 추가적으로 검찰이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수사에 나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승분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여의도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명랑 핫토크 시간.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레스 코드를 알려드릴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복을 같이 그러니까요. 입고 나왔으면 네. 다음 뭐 명절에는 다음 명절에 기회가 있으면 또 있으면 네. 드레스 알려주십시오. 코드를 미리 정해놓고 한복을 입는 걸로 하시죠. 네. 다 같이 한복으로. 다 같이 우리 명절엔 또 한복을 입으면 또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입을 날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네. 다들 보시니까 연휴 때 어디 가세요? 네? 앵커님은 연휴 때 어디 가세요? 연휴 때 이제 네, 양쪽 집에 인사하러는 가야죠. 네, 네. 기록지님이 한복 제 거냐 그런데 예, 제 겁니다. 저 빌리신 줄 알았어요. 아, 네. 빨리 브라이언님. 더 잘 돼서 협찬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복 협찬도 받고. 약간 특수복 협찬은 홍보. 미리 이렇게 막 조율을 해야 돼가지고요. 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한복 입은 적이 있는데 그냥 제 거 가져왔어요. 다려서. 네. 아,
패널분들도 한복으로 브라이언님이 네, 미리 제가 공지를 못했네요. 부담드리기 그래가지고 미미님이 한복 입을 날이 별로 없다고. 맞아요. 한복 좋은데 입을 날이 참 입기가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결혼식 말고는 요즘 많이 안 전- 결혼식도 그 자식이 결혼할 때 네, 있는 네. 거잖아요. 혼주석들이 보통 입으시고 네. 그 경복궁 가시면 많긴 합니다. 그렇죠. 경복궁 저는 예전에 전주 여행 갔는데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 되게 좀 사진도 많이 찍고 해가지고 그런 걸 좀 느낌이 좋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네. 네, 정책. 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은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죠. 박성민 의원은 결과 예상하셨나요? 네. 저는 기각이 될 거다라고 그 어제 방송 나갔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런 거죠. 보통 뭐 주거지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뭐 증거인멸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 검찰이 2년 정도 수사를 했으면 증거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의 다 압수를 했을 것이고 확보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직 야당 대표가 어딜 도주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정기국회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굉장히 개탄스럽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기각이 되는 제 예상대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반격의 기회를 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은 결과 보고 어떠셨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속 영장이 집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보통 저희가 이러한 법원 판단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평을 준비할 때 뭐 기각이나 인용됐을 때 논평 2개 다 준비해 놓는데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봤어서 사실 구속에 대한 인용에 대한 논평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하고는 달라서 이제 뭐 법원의 판단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법원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보면은 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고 또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또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닌 걸로 이제 판사께서 이제 판단한 거고 유무죄에 대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 기각 이후에 향후 전국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갈등이 상당히 좀 극심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결파 색출해야 된다, 뭐 징계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던 상황인데 이 당내 분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머지않아 일단락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각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되돌리기 힘든 강을 건넜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제 책임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대표를 네. 구속시킨 죄를 묻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아마 가결파 의원들을 더 강하게 색출하거나 뭐 정말 징계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더 강하게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기각이 되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께서 이들과 이제 함께 통합하고 화합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당내의 여러 가지 분란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아마 벼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벼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서 뭐 가결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은 존중할 수 있는 거고 의원이 독자적으로 다 헌법기관이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표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라면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보복이나 공천 보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말씀하셨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이제 유무죄의 판단 여부는 아닌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극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힘을 얻으셔가지고 당내의 어떤 비명이나 비주류 의원에 대해서 더 강한 공격을 하지 않을까.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더 큰 날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표결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통합기구 운영에 대해서 표현을 한 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온유안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들이 이제 기각되고 나서 한 발언들이 당내 분열보다는 통합을 좀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런 해석이 있곤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더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사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이렇게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 검찰의 움직임이 무리하다라는 그 국민들의 동의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네. 법원의 판단이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던 여러 리스크 중에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좀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지금 뭐 벌써부터 검찰은 계속해서 입장문을 내고 뭐 보강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사실 대선 국면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이런 수사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사실 국민들께서도 뭐 긴가민가 하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고 구속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정파색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좀 무리하고 있구나라는 인상과 확신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사실 좀 길게 장기간 이어져 온 이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하고 좀 본인의 리더십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계기로 이번 기각이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체제로 총선까지 쭉 갈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제 이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당대표 사퇴를 요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저는 이제 당원이니까 네. 국민의힘의 소속으로서는 이 말씀이 저는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장 실질심사는 결과적으로는 기각이지만 그 실질심사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관여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책임져라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헌정사에서 봤을 때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라는 것만큼이 굉장히 큰 치욕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당원이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 국민이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좀 이해를 못 하실 거 가능성이 있죠. 맥락 없이 갑자기 여당이 그러니까 박성민 전 최고 얘기했던 것처럼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중도층이나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괴리감이 있는 메시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박성민 전 최고 말씀했던 것처럼 뭐 법원의 판사의 그런 판단은 존중해야 되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할 만한 정도의 어떠한 확신과 거기에 대해 더 큰 증거를 제시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정부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이 입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제 여당도 사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 뭐 제가 여당 쪽 인사들과 뭐 방송할 때도 그렇고 또는 뭐 여당 쪽에서 계속 나오는 입장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유죄를 확실시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속도 당연히 될 것이다. 뭐 100%, 99%도 아니다. 100%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두룩했어요. 여당 분들 중에.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은 이제 기각이라는 판단을 했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검찰이 청구했다라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어느 정도 옳다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이재명 대표 사퇴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계속 이제 한동훈 장관을 파면시켜야 되고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이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을 낼 때가 아니라 본인들 안에서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 대표 구속을 거의 100%라고 예측해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제 현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국민의힘의 다음 총선 전략은 민생 정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죠, 안에서. 본인들도 과하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께 거짓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약간 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라는 갑자기 좀 뜬금없는 그런 수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김용태 최고는 그 여당의 대응 전략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대응 전략 지금 뭐 다들 당황한 것 같아서 여당도 어쨌든 영장 심사 결과가 전 그 법원의 판단의 한 부분인 거고 이것이 기각됐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혐의들이 인정될 만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판사는 판사의 일을 하면 되고 여야 정치인들은 여야 정치인들의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판사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것을 했었더라도 분명히 어느 한 진영에서는 판사를 공격하고 특정 어떤 지역 출신이다 아니면 뭐 특정 학교 출신이다 이런 것을 내세워 과거의 판사의 그런 경력들을 판례들을 보면서 공격했을 텐데, 여당에서 저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사의 어떤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이고 저희 보수 정당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반응들이 법원이 개딸에 휘둘렸다. 그러니까 그런 네, 뭐 그리고 대변인 뭐 논평이 있었는데 네, 사법부가 뭐 이제 훼손됐다, 뭐 이런 식의 편향된 그런- 판사들에게 훼손됐다, 이런 이제 김기현 대표 발언도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우리 당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저는 충분히 호소력 있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당으로서 또 법치를 책임져야 하는 정당으로서 국민 전체에 내놓는 메시지로서는 사실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해서 극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대강. 여당의 그렇죠. 지지자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나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야당은 뭐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일을 이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여당의 소속이시긴 하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국가 원수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누군가는 조율해야 되고,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물론 이제 판결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표고, 그렇다면 싫더라도 협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국가 원수로서 이제 봉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놓으실 점이 아닌가. 또 추석 연휴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당이 이제 더는 이재명 대표 수사로 재미 보려는 그 전략은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수사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정치적으로 살을 붙이고 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유포하고 또는 마치 구속이 될 것처럼 마치 구속이 확실시 된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이런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게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집권여당이라는 것의 책임감을 이 정부는 너무나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낼 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석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밥상머리 물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껏 한 거라고는 야당 대표 단식 조롱하고, 그다음에 구속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번에도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판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의 좀 고질병인 것 같아요. 사법부의 독립을 제대로 존중해야 하는 거고 법관의 그 권한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건데, 예전에도 몇 번씩이나 무슨 연구회 소속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시다가 가짜 뉴스인 거 드러나서 좀 문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그러니까 어제 그 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적인 제 해석인데, 판사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사의 그런 양심에 따라서 저는 결과를 존중합니다만, 판사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인 그런 생각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네, 공교롭게도 기각이 나오고 오늘 대법원장에 대한 그 통과 날짜가 내달 6일로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판사 입장에선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했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 그러한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검찰의 반응도 좀 황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보강 수사한다 그러고 뭐 정치적으로 고려한 거 아니냐 그러고 이렇게 검찰이 약간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그렇게 어떤 법관이 오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마치 기각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또 길길이 날뛰면서 보강 수사하겠다? 수사 지금 2년 정도 했는데 뭘 더 보강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뭐 다음 대선까지 수사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검찰도 이번 그러니까 이번 그 법원의 판단의 의미를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검찰만 정의다라는 식으로 외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그 박승민 최고의 말씀은 검찰이 되게 뼈아픈 팩트 폭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께서 어떠한 뭐 판단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구속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더라면 인용됐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있어서는 검찰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달에 연휴 끝나면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바로 코앞이에요. 목전인데 총선 앞두고 사실은 이런 전국의 상황이 상당히 반영돼서 완전 격전지가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판세 어떻게 보시나요? 좀 궁금한데. 저는 사실 저희에게 워낙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감 있게 붙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보자가 이번 보궐사유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보궐선거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김태우 씨를 공천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후보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분을 공천해놓고 이기길 바라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오히려 더 양심 없는 거 아닌가 싶고 민주당은 좀 좋은 지역이고 저희에게 좀 워낙 유리한 판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다 저희 당 의원들이긴 합니다만 자신감은 있되 그래도 끝까지 긴장은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투표율 같은 것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 선거랑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지층 결집을 얼마나 해낼 것이냐 또는 그 각 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게 관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다만 자신감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선거다 보니까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유책의 약간 재보궐에 대한 유책이 저희한테 있는 선거고 또 그 후보자가 다시 공천하면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선거다 보니까 쉽지 않은 선거인데 기초단체장 선거는 아무래도 중앙선거의 그런 구도보다는 국민들께서 정말 이 지역 밀착청 우리 그 강서구의 수건 사업을 누가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아마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투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중도에 계신 분들이 어느 편을 들어줄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영장이 기각되고 뭐 하면서 굉장히 여야의 지지층들이 결집되는 국면일 거고 또 재보궐이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중도층께서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좀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연휴 전에 이제 뭐 일정이 잡혀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떠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분이 과거 발언이 아주 이제 막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뭐 구테타 옹호 발언부터 뭐 이완용을 두둔하는 연설문도 나왔었고 뭐 직접 발언 안 하더라도 뭐 대한제국이 존속했다 한들 일제 시절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또 유튜브에서 또 말씀하신 게 좀 드러나가지고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신원식 그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 전당대회 때 늘 그 후원금을 많이 넣어주시는 의원님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고마운 분인데 네. 근데 이 역사관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약간 의원님께서 후보자께서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전 몰랐고 네. 어쨌든 국무위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생각을 바꾸셔야죠. 그러니까 국민 정서와 맞는 생각, 보편 타당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본인이 생각을 바꿀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어필할 그런 말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 정서가 쉽게 이렇게 공감하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감하기.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분들을 두고 저희가 논평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받아요. 아니 장관이라는 자리가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세금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자리, 그게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신 분이 과거에 이미 법적으로도 엄벌로 단죄를 받았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12.12 사태나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정당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막 하고, 더 나아가서는 2019년 광화문 집회에서는 이완용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 친일행위자를 막 두둔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생각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군사 쿠데타 옹호했고 친일파 옹호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가셔야 하는 거죠? 너무나 누가 봐도 이분은 부적격자죠. 반헌법적이고 쿠데타를 옹호하는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거는 지나가던 국민들이 보셔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지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의 그 안목이나 아니면 이런 정말 1차적인 필터링조차 하지 못한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대체 뭘 관리하고 있나 싶어요. 인사검증하는 절차에서 이런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제대로 안 박힌 분을 두고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분을 장관으로 추천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그냥 잘 싸울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맞냐는 거죠. 장관의 자리는 그렇게 싸우라고만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하루빨리 본인이 사퇴를 하시든지 지명 철회를 하시든지 빨리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식 후보자 오늘 사실 청문회에서 굉장히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 유감 표명도 했고 이제 소명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해서는 육사와 연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관이 되면 홍범도 장군 흉상은 이전한다. 이거를 아주 천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거 역시 국민적 생각과 좀 동떨어져 계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 육사와 연계됐다라는 생각이 본인의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는 글쎄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동떨어지는 생각이신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 굳이 이러한 말씀을 청문회장에서 하시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정부 기조가 홍범도 장군 철거하고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아서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러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 생각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생각이다. 사실 근데 신원식 후보자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분이기도 해요. 지난해 처음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이제 육사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신념인 거죠. 근데 그 신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라는 이유로 마치 그분이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정말 우리 군들이 다 와해되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쫓겨나고 이랬던 상황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국방부에서도 빨치산 타령하다가 망신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우리의 공식적인 군도 없었던 상태에서 게릴라 군으로 그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빨치산이라고 불렀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소련 당시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독립군의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이었고, 일본에 맞서서 대적할 만한 여러 가지 힘을 줬던 우호적인 세력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을 완전히 삭제한 채로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육사 앞에 그 흉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시작도 틀렸고 내용도 틀렸고 근거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군의 뿌리인 독립군을 부정하고 의병을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 흉상이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사 내 흉상은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면 육사 생도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생도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생도들의 쓰는 공간이고, 정말 생도들이 이 홍범도 장군의 그러한 이력이 있어서 공산주의를 옹호하게끔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육사 생도한테 한번 물어보고, 육사 생도들이 정말 철거를 원한다면
뭐 그때 가서는 뭐 총의를 모아가지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장관의 국무위원의 후보자로서 본인의 생각대로 이걸 철거하겠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육사 생도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육사 생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세간에서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이제 그대로 갈 거다, 장관 임명이 될 거다라고 보는 관측이 상당히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산에서 장관 후보자를 앉히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국방부에 대한 그립감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좀 잘 그립감을 못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있고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이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해서 이제 일이 척척척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어쨌든 박정훈 대령권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애초에 그러한 결심을 번복한 것이 있으면 그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잘 설명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국방부 장관을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잘 맞는 분을 보내가지고 좀 국방부를 좀 강하게 그립을 잡으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향들이 더 세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정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대표와 대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대통령께서 또 먼저 나서서 뭐 단식 과정에서도 뭐 정무수석 같은 분들을 보내가지고 국민 정말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또 대통령께서 그 지난 국무회의 때인가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홍보전사, 국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전사가 되어라 이제 국무위원께 당부했던 말씀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정치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만. 요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도 이제 과거 발언에다가 주식 파킹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논란이 이제 뭐 김 후보자가 공직기관에 이제 친누이와 지인에게 넘겼다고 다시 이제 사들인 회사 주식의 평가액이 4년 만에 한 79배가 79배가 뜬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김 후보자는 굉장히 언론 검증에 대해서 이제 막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박성미 최고는. 이분은 아직도 후보자에서 사퇴를 안 하셨는지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당 안에서도 뭐 심지어 이거는 통정매매다, 수사 대상이다, 주식 관련 논란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뭐 여야를 떠나 동의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청와대 공직을 거치면서 사실 주식을 처분하라, 왜냐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분하라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 백지 신탁을 하라는 거는 아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법의 취지는 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자산 증식에 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고 뭐 백지 신탁하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는 거지, 어디다가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주식을 어디 은행에다 맡겨놓듯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 가져오는 것 자체가 일단 법망을 완전히 좀 피해가는, 그리고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그 처신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분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거죠. 그 뒤에 기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나중에는 뭐 가짜뉴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언론에 더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관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기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양심이 있으셔야지. 기자들의 검증이 어떻게 가짜뉴스고 어떻게 거짓 선동일 수 있겠어요. 당연한 검증이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지금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임금 체불건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뭐 과거에 이분의 이름을 달고 쓰였던, 뭐 본인이 썼던 기사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선정적이고 또는 부적절하게 쓰였던 그런 기사들이 다 지금 소환되고 있어요. 그 포탈에 쓰였던.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한다면 본인이 좀 내가 공직사로서,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버틴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의혹 검증이 그런다고 멈추겠어요? 기자들 피해서 도망간다고 기자들 검증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마시고 깔끔하게 내려놓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일단 청문회 열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민주당이나 언론이 검증하는 그런 과정도 어느 정도 좀 의혹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또 김행 후보자가 또 말씀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그 주식을 넘겼다가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본인이 굉장히 값비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어려울 때는 회사가 본인이 샀다라는 그런 해명들도 저는 이해가 가서 이 부분은 좀 청문회 열어서 김행 후보자의 그 주식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좀 공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판단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글쎄요, 청문회 날짜부터 못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문회 없이 당연히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고 여당이 청문회 열어서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을 향해서 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것은 청문위원들도 물론 하겠지만 언론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또 그 인사 지명이 되면 언론은 과거의 그 일 같은 것을 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는 것이 언론의 또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질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해명하시면 될 건데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후보자로서는 좀 적절하지 못한 행위인 것 같아서 좀 빨리 여야가 지금 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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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9개 등 49개의 메달로 종합순위 2위로 순항 중입니다. 오늘은 남자 자유형 200m에서 황선우, 이호준 선수가 나란히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오후에 메달 사냥에 나서고요. 남자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반에 키르기스스탄을, 이 발음 잘 안 되네요. 상대로 16강전을 벌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 뉴스바사삭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추석 연휴 잘 세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the world keeps turning for you, and the stars keep burning for you. Baby, I'm your prisoner. 고 그녀의 여동생 쪽에서는 외부 친척들을 포함해 온 가족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바쁘다. 향은 한동안 지속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밖으로 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말했다. 내 여동생이 집에 온다. 오늘은 온 가족이 푸짐한 식사를 했습니다. 향기는 방 3개짜리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각각 한 방에 있고 다른 방은 여동생의 탈의실이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어머니에게 아버지 사진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지었고 그 시끄러운 집에서 무엇을 할지 두려워했습니다. 엄마 화장대의 향기.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직후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즉시 템타이 밴을 둘러싸고 그녀가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좋은 학생이 된 것에 대해 칭찬하고 그녀의 용기에 대해 칭찬하고 심지어 유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큰딸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타이반의 대학 전공이 좋지 않아 몇 년 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4사람을 모두 다시 부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녀에게 2시를 따라 공부하고 잘 돌볼 기회를 주려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냄새가 진정됐어요. 방금 대학 입학 시험을 마쳤어요. 코의 어머니는 어쨌든 나는 시험을 많이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좋은 대학에 공부하기 위해 돈을 썼다면 친척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서 토지 보상으로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점수를 확인한 후보자입니다. 온 가족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라. 짝수점을 커버하라. 엔지는 사기꾼임에 틀림없지만 사기꾼이 잡혀서 별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 조언했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돼요.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에게 수백만 달러 상당의 보험 패키지를